2010년 11월 8일 이른 아침 눈을 뜬 메리는 새벽 무렵 잠결에 들었던 도와달라는 소리가 신경 쓰여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긴 했지만 아직 출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집에 있을 텐데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가 영화 소리거나 자기가 꿈을 꾸었길 바라며 집 주변을 둘러보았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 창을 통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웃 부부를 보았거든요.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남단에 위치한 카푼다는 약 3,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의 혼잡함보다 시골의 고요함을 선호하는 이들이 모이는 이곳에 앤드류 가족이 이사 온 것은 2000년 무렵. 그는 활발한 성격 때문에 마을에서 환영받았고 그것은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방 이웃들과도 친해져 주말이면 마당에서 비비큐 파티를 벌이고는 했죠. 그의 아내 로즈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해 인기가 많았고 그것을 보고 배운 아들 크리스토퍼와 딸 샨텔 역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2010년에 크리스토퍼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집 근처에서 동거했기에 그들 가족은 자주 함께했습니다. 샨텔의 경우 고등학교에 다니며 인근 마을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겐 2살 많은 딜런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정말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6일, 이날 부모님이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애들레이드에 가게 되자 그녀는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파티를 즐겼습니다. 대규모의 파티가 아니라 그저 남친을 포함 친한 이들 몇 명을 불러 가벼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친목 모임 같은 것이었죠.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도 그녀의 지인들 몇은 남아있었고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앤드류는 비비큐를 대접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웠던 주말이 끝날 무렵 샨텔은 감기에 걸려 어머니가 주신 약을 먹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들의 이웃은 잠결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지 않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일어나 새벽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 이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앤드류의 집으로 갔고 부엌 창문을 통해 그들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침실에서 사망해 있는 샨텔을 추가로 발견했죠. 바닥을 비롯해 벽과 천장까지 튄 혈흔 자국은 범행의 잔혹함을 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모두 합쳐 100군데가 넘는 자상이 발견됐고 집 안에 있던 감나가는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닌 오로지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실제로 욕실 창문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욕조에서는 발자국도 발견됐고요. 샨텔의 몸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그녀를 노리고 몰래 들어갔다가 도중에 들켜 그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자상을 남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혹시 원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들 가족에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친과 함께 다른 지역에 있던 장남 크리스토퍼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경찰은 피해자들의 훼손이 너무 심해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치러진 그들의 장례식에 많은 이들이 참석해 크리스토퍼를 위로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에 마을 전체가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갔고 문단속을 꼼꼼하게 했죠. 오토바이를 좋아했던 앤드류가 갱단의 일원이었고 거기에 연루돼 살해됐다. 샨텔이 임신했고 입막음을 당했다는 등 여러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장남의 경우 알리바이가 확실했기에 초기에 제외됐고 그 다음으로 샨텔의 남친인 딜런이 의심받았는데 경찰은 그가 월요일 아침 5시 반에 그녀에게 몸 상태를 묻는 문자를 보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기록 중에 샨텔의 핸드폰을 통해 그에게 답장을 시도했던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비록 문자 횟수 초과로 보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때까지도 범인이 그들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었으니깐요. 아마 범인은 딜런이 보낸 문자를 보고 혹시나 그가 찾아올까봐 안심시키기 위해 단문을 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샨텔을 걱정해 달려올지도 모르는 딜런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자 경찰은 둘을 모두 알고 있는 또래의 남성들을 찾아가 지문과 DNA 샘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다들 순순히 샘플을 제공했는데 그들 중 경찰의 눈에 띄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딜런의 학교 친구였던 제이슨 다운이라는 남성으로 경찰이 그를 눈여겨보았던 이유는 손에 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그 많은 자상을 입혔으니 분명 범인도 손에 상처가 생겼을 텐데 그의 손에 최근에 생긴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자 갑자기 그는 샨텔이 그날 파티에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더니 이내 정신이 든 듯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당황해 보이는 그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그날은 DNA 샘플만 받은 뒤 경찰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DNA가 샨텔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자 곧바로 체포했죠. 처음 신문 당시 그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고 그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와 대화한 뒤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그녀의 집에도 자주 갔었고 학교까지 매일 데려다주는 사이였는데 사건이 있던 날 그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의 주장. 당연히 확인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해한 범인이었죠. 14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어머니와 형과 함께 호주로 건너왔던 제이슨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겉도는 존재였습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것은 없는 시골 마을이었기에 어울리긴 했지만 그리 친한 친구는 없는 그런 남성이었죠. 그는 자기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저 그의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에 연애 중이라고 표시했지만 그에게 여자친구는 없었죠. 그는 딜런의 여자친구인 샨텔을 짝사랑했습니다. 딜런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내 제이슨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에게 찝쩍거렸고 그녀가 등교할 때 차를 몰고 따라다니며 치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딜런의 학교 친구이기도 했고 그저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해 이를 누구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뒤부턴 그가 말하지 않았기에 어디까지나 검찰의 추측이지만 아마 11월 6일에 샨텔의 집에서 있었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자 제이슨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 그는 욕실 창문을 통해 샨텔의 집에 숨어들었고 마침 부엌에 물을 마시러 온 그녀를 공격하던 중 소란에 달려온 앤드류와 로즈를 살해. 방으로 도망가 침대 아래에 숨어있던 그녀를 끌어내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그들의 장례식에 참가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의 안내를 통해 경찰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찾을 수 있었지만 끝내 흉기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며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끝난 뒤였고 도망치는 초록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을 보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검찰 측은 욕조에 남은 그의 신발 자국, 그의 집에서 발견된 샨텔의 목걸이, 그리고 그의 차에서 발견된 앤드류와 로즈의 혈흔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든 그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뒤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인을 보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죠. 결국 그는 1년 만에 3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보았던 형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가 말했어. 변호사의 예상대로 유죄를 인정한 그에게 재판부는 3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는 끝내 범행 동기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동안 그가 보였던 행동이나 언행으로 보아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죠. 가능성은 작지만 35년 뒤 가석방된다면 55살의 나이로 풀려나는 제이슨. 그 전에 그가 진정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